합니다. 최근에 이제 iOS 개발을 하면서 iOS 개발자 코스프레를 하고 다니는데요. 왜 안드로이드 개발자가 iOS 개발을 했냐고 물으시면 개발자가 없어서, iOS 개발자가 없어서 제가 직접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존에 자바로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하다가 이제 스위프트로 넘어오면서 스위프트에서 이건 정말 괜찮은 기능이다, 또 이건 정말 스위프트에서 중요한 기능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 거고, 그리고 이제 iOS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면서 이제 바이퍼라는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를 이제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바이퍼가 무엇이고 어떻게 적용했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이제 안드로이드 개발을 하면서 제가 좀 느꼈었던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자바 언어 자체에서 느꼈던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널 포인트 익셉션, 이제 되게 안드로이드 개발자들, 그리고 자바 개발자들이 안 걸리는 널 포인터 익셉션인데, 자바 같은 경우는 이제 레퍼런스 타입에 널 값이 무조건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따로 널 체크를 진행하지 않으면 잠재적으로 이제 널 포인터 익셉션이 날 수 있는 코드가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게터 세터에 관한 내용이 있을 거고, 그리고 어나니머스 클래스, 그리고 그 익명 클래스에 대한 내용인데, 일단은 자바에서 기존에 이제 자바 7을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했었는데, 자바 7 같은 경우 이제 람다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익명 클래스를 이렇게 그 리스너나 그런 콜백을 구현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코드가 되게 지저분해지고, 그리고 그런 하나하나의 콜백을 구현하기 위해서 또 인터페이스를 일일이 또 정의를 해야 된다는 점에서 좀 문제점을 많이 느꼈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 앱이 이제 복잡한 좀 통계 계산 로직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의 성취율이나 공부를 어느 정도 했는지, 공부 시간에 그런 데이터들을 계산하는 로직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포문이나 입문문으로 그런 걸 구현하다 보니까 좀 자유자재로 어떤 특정 이제 조건에 따라서 어떤 데이터를 넣었다가 뺐다가 또 가독성이 좋게 짜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문제점들을 많이 느꼈었고, 그리고 이제 액티비티가 좀 너무 많은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뷰 이벤트를 받고, 뷰를 제어를 하고, 라이프 사이클 콜백을 받고, 또 다른 화면으로의 이동을 담당을 하고 있었고, 네트워크나 DB 요청을 또 하고 있었고, 기타 이제 비즈니스 로직이 또 들어가게 되면서 소스 코드 자체가 이제 되게 버티컬하게 길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코드가 어디 있는지도 찾기 힘들게 되고, 또 액티비티 안에 모든 거의 대부분의 기능들이 구현되어 있다 보니까 좀 그 액티비티에 대해서 유닛 테스트를 이제 진행하기도 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해결책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 저희 앱이 이제 유틸리티성 앱이다 보니까 좀 이제 새로운 사용자들이 이제 새로운 기능에 대한 요구사항이 되게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빠른 릴리즈 주기를 좀 가져가고 있는 편이었어가지고 되게 이제 더티앤 패스트로 개발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 쌓이고 빗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만, 이제 iOS 개발을 하면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iOS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제 스위프트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스위프트에서는 크게 4가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 같습니다. 옵셔널 타입이랑 이제 프로퍼티, 그리고 그 클로저에 관한 내용, 그리고 프로토콜에 관한 내용, 그렇게 4가지를 살펴볼 것 같습니다. 일단 옵셔널 타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옵셔널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입 선언 시에 그 해당 변수에 밀값이 저장될 수 있냐 없냐를 명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컴파일러에 의해서 이제 널 체크가 강제되는 형태이고요. 그래서 넌 옵셔널로 선언이 된 변수에 밀값을 넣게 되면 컴파일 에러가 나는 그런 것이고, 그렇게 밀 체크를 하기 위해서 되게 유용한 도구들을 여러 가지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우선 옵셔널 체이닝에 관한 내용인데, 저기서 보면은
백바 버튼 아이템이랑 타이틀이 옵셔널로 선언이 돼 있어서 이제 닐 값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만약에 저거 옵셔널 체크를 안 하고 백바 버튼 아이템에 타이틀이라는 프로퍼티에 접근했을 때 이제 그 버튼 아이템이 닐이게 되면 이제 크래시가 나게 되는데, 저렇게 물음표로 처리를 붙여서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버튼 아이템이 닐이면 이제 그 전체 계산의 연산의 결과가 닐로 대체가 되는 형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물음표 2개짜리 이제 엘비스 오퍼레이터라고도 하는데, 이제 왼쪽에 있는 값이 닐이면 오른쪽에 있는 값을 쓰고, 왼쪽에 있는 값이 닐이 아니면 이제 왼쪽에 있는 값 그대로 쓰는 형태의 연산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옵셔널 바인딩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iflet, 가드렛, 그리고 스위치를 통해서 또 옵션 닐 값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고, 여기서 보면 이제 뷰 컨트롤러를 테이블 뷰 컨트롤러 캐스팅을 하는데, 캐스팅이 실패할 경우 이제 닐이 반환이 돼요. 그래서 그 캐스팅이 실패하고 닐 값이 반환이 되면 해당 if문은 실행이 되지 않고, 캐스팅에 성공을 해서 이제 제대로 캐스팅이 되면은 해당 if문이 실행되는 형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변수 여러 개에 대해서 이제 리프레시 컨트롤이라는 게 이제 옵셔널로 선언이 되어 있는데, 변수 여러 개에 대해서도 이제 이렇게 바인딩을 해서 사용을 또 할 수가 있고, 웨어저를 붙여서 이제 어떤 특정 조건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건에 대해서 또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가드 같은 경우는 이제 iflet이랑은 좀 반대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메일이라는 변수에 이제 닐 값이 들어가게 되면 가드 문이 이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를 리턴을 해서 탈출을 하고, 만약에 닐 값이 아니면 이제 이메일에 그 실제 변수에 들어있던 값이 바인딩이 되어서 함수가 그대로 실행이 됨을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iflet과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 변수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where를 붙여서 이제 추가적인 조건에 대해서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치를 통해서 또 옵셔널을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내부적으로 옵셔널이라는 게 그 이넘으로 선언이 돼 있어요. 그래서 sum이나 none이라는 2가지 상태를 갖게 되는데, none 같은 경우는 이제 해당 그 값에 닐 값이 있다는 거고, sum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닐이 아닌 값이 할당이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문처럼 이제 패스워드 이렇게 바인딩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where를 붙여서 그 추가적인 조건에 대해서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프로퍼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제 프로퍼티는 크게 2가지 종류가 있어요. 스토어드 프로퍼티랑 컴퓨티드 프로퍼티, 이렇게 2가지의 프로퍼티가 있는데, 스토어드 프로퍼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메모리에 저장되는 프로퍼티예요. 그래서 뭐 기존에 이제 자바에서 뭐 멤버 변수와 똑같은 역할을 하신다고 보면 되는데, 이제 뭐 자바에서는 getter setter를 이제 프라이빗으로 멤버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 getter setter를 통해서 해당 그 오브젝트 외부에서 그 해당 멤버 변수를 접근을 할 수 있었는데, 스위프트 같은 경우에는 따로 그 getter setter를 선언하지 않고도 이제 프로퍼티로 이제 값을 넣고 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어드 프로퍼티 이제 willset이랑 didset이라는 그 옵저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프로퍼티에 대한 그 값의 변화를 이렇게 willset이랑 didset이라는 값이 변하기 전 그리고 변한 후에 대해서 이렇게 추적을 또 할 수가 있고, 컴퓨티드 프로퍼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모리에 직접 저장이 되지는 않고요. 해당 프로퍼티를 이제 사용을 할 때 이제 get이나 set의 그 블록에 구현되어 있는 코드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예제와 같은 경우에는 볼륨이라는 프로퍼티에 접근을 할 때 with, height, depth 이렇게 3개를 곱해서 반환을 해주는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read only로 이렇게 get만 제공을 하는 이제 프로퍼티, 컴퓨티드 프로퍼티로 또 사용을 할 수가 있고, get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코드 예제로 보시는 것처럼 생략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클로저와 펑셔널에 관한 내용을 또 볼 텐데요. 일단 스위프트에서 함수는 다른 함수의 인자로 또 넘길 수 있고, 또 다른 함수의 어떤 반환값으로 함수를 반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객체처럼 이제 함수를 쓸 수 있다는 거, 어떤 함수의 파라미터로 넘기고 리턴 값으로 받고, 이런 게 자유롭다라는 게 있고,
클로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름이 없는 함수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reduce라는 함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combine이라는 두 번째 이제 파라미터인 combine이라는 파라미터에 클로저를 넘겨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로저 같은 경우에는 좀 스위프트 같은 경우에 이제 변수 선언할 때도 마찬가지고 클로저를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스위프트 컴파일러가 타입을 추론해주기 때문에 이제 함수 호출을 할 때 어떤 타입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런 타입에 대한 정보를 생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리듀스 아까 위에서 봤던 예제고 리듀스 함수 구현을 보면 이제 제너릭으로 t라는 게 이제 선언이 돼 있고 이니셜이라는 첫 번째 인자에 t 타입으로 변수를 받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컴바인이라는 클로저를 보면은 그 클로저의 그 두 번째 인자가 보면 엘리먼트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추론을 하냐면 첫 번째로 리듀스에 0이라는 변수를 값을 넘겨줬어요. 0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인트형이기 때문에 t라는 타입이 이제 인트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걸 이제 컴파일러가 알 수 있는 거죠. 코드를 보고 그리고 이제 인트형 배열에 리듀스를 호출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 보면 엘리먼트가 인트형으로 또 결정이 됨을 볼 수 있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에 보셨던 거랑 이제 이런 식으로 sum의 int 그리고 엘리먼트의 int 그리고 반환형이 int였는데 요거를 이제 타입에 대한 그리고 그러니까 클로저의 인자의 타입 그리고 클로저의 반환 타입을 이렇게 생략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리듀스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자가 두 개인 클로저를 받는다라는 게 이제 함수 선언부에 또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컴바인의 클로저를 넘겨줄 때 이제 그 파라미터에 대한 정보를 생략하고 대신 이제 달러에 인덱스를 넣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구현을 또 할 수가 있고 또 리턴을 또 생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깔끔하게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컴바인이라는 그러니까 클로저가 이제 마지막 함수 호출의 마지막 인자로 있을 때는 이제 컴바인이라는 파라미터 이름을 생략을 하고 그리고 이제 클로저 같은 경우에 이제 소괄호 바깥으로 나와서 이렇게 간단하게 좀 더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클로저 대신 이제 플러스라는 연산자를 넘겨줄 수도 있는데요.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여기 위에서 쓴 $0 플러스 $1에 해당하는 연산자인데 이게 스위프트 내부적으로 이제 펑션으로 구현이 돼 있기 때문에 컴바인이라는 이제 그것도 이제 함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넘겨줄 수 있고요. 저희 투데이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좀 이제 펑셔널 스타일로 코딩을 하려고 했을 때 그 퍼포먼스에 대한 고민을 조금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루프를 돌 때랑 이제 펑셔널로 그렇게 구현을 했을 때랑 퍼포먼스에 오는 그 로드가 있다는 이제 의견들이 많은데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펑셔널 스타일의 프로그래밍 이제 그 통계 계산할 때 적극적으로 좀 사용하기로 결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렇게 결정한 거는 이제 저희 앱 내에서 대용량 데이터를 다루는 게 아니라 유저 한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특정 날짜에 대해서 그 특정 날짜에 대한 데이터를 주로 다루기 때문에 스레드 처리만 좀 적절하게 잘 해주면 크게 사용자가 체감하기에 퍼포먼스상으로 문제가 될 상황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작업을 진행을 했고 실제 그리고 퍼포먼스도 중요하지만은 통계 계산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 계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오류가 없고 또 저희가 이제 그 코드를 유지보수하면서 가독성도 높아야 되고 또 이제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수정이 또 용이한 코드를 작성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펑셔널 스타일의 코드를 좀 적극적으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토콜과 익스텐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 이제 프로퍼티와 메서드에 대한 명세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프로퍼티가 제공이 돼야 되고 이런 함수가 제공이 돼야 된다라는 거를 명세를 하고 기존에 이제 자바에서 인터페이스와 좀 비슷한 느낌이죠. 근데 이제 조금 다른 게 익스텐션으로 그 프로토콜이 이제 함수 구현을 실제로 또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살펴볼 바이퍼를 구현을 하면서 좀 프로토콜을
적극적으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바이퍼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요. 일단은 바이퍼를 살펴보기 전에 좋은 이제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자료도 찾아보고 하는데 좀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이제 그 액티비티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랬는데 그런 역할들을 적절하게 이제 골고루 분산시켜서 따로따로 이제 독립적으로 분리를 시켜야 된다라는 거고, 그렇게 분리를 시킴으로써 이제 테스트를 하기가 각각 기능별로 이제 테스트를 하기가 좀 더 쉬워진다는 거, 그리고 사용하기 쉬워야 되고 추후에 유지보수 할 때도 그런 유지보수 할 때도 이제 유지보수하기에 용이해야 하는 구조가 돼야 된다라는 거를 좀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바이퍼는 이렇게 구성이 돼요. 5개 뷰, 프리젠터, 인터랙터, 엔티티, 라우터, 이렇게 5개 요소로 이제 기본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 투데이에서 구현을 하면서 2가지 요소를 컴포넌트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데이터 서비스라는 컴포넌트, 그리고 뷰 모델이라는 컴포넌트를 추가를 해서 저희가 그 앱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뷰에 대해서 뷰가 어떤 건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어떤 역할을 하는 컴포넌트인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일단 코드상으로는 그 기존의 이제 액티비티나 뭐 UI 뷰 컨트롤러에 해당을 하고요. 뷰의 그 각각 화면마다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처리, 그리고 그 각 화면에서의 그 뷰 이벤트에 대한 처리, 그리고 그 어떤 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뷰에 어떤 값을 설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해당 뷰에 설정이 되어 있는 값을 읽어온다든지에 대한 방법을 이제 바로 뒤에서 살펴볼 프리젠터에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뭔가 로직이 구현되는 건 없고요. 이벤트를 받아서 프리젠터한테 던져주거나, 아니면은 프리젠터가 이제 뷰를 자유자재로 컨트롤할 수 있게 그런 방법을, 또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을 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프리젠터인데요. 프리젠터 같은 경우에 이제 뷰와 사이에서 중간 다리 역할을 하고 있고요. 프리젠터 같은 경우에 이제 뷰에 대한 비즈니스 로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뷰 디드 로드라는 이제 그 라이프 사이클 콜백이 호출이 되었을 때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로직을 실행하라라는 거, 그리고 어떤 버튼이 눌렸을 때 어떤 로직을 실행하라라는 거, 그리고 그런 로직들을 실행하고 뷰를 또 어떻게 업데이트를 하라라는 그런 로직들이 구현이 된 컴포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프리젠터 같은 경우에는 UI 키트의 독립적인 컴포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테스트할 때 가장 좀 걸림돌이 되는 게 DB나 네트워크나 아니면 UI 같은 리소스에 물리는 경우가 테스트하기가 되게 까다로운데, 프리젠터 같은 경우에 이제 UI 키트에 독립적이기 때문에 테스트를 하기도 되게 간편하다고 생각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인터랙터인데요. 인터랙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서 살펴볼 엔티티, 그 데이터에 대한 비즈니스 로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회원가입 버튼이 눌렸을 때 회원가입을 실행해야 되는데 그 회원가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입력된 이메일과 패스워드로 회원가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로직이 선언이 구현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일단 이메일이 그리고 패스워드가 정확한 포맷으로 입력이 되었는지, 그리고 네트워크 요청을 또 갔다 오고, 그리고 DB에 어떤 뭐 회원가입이 성공했다면 뭐 키값이나 그런 유저 데이터들을 DB나 아니면 키체인 같은 데 저장하는 역할, 그리고 뭐 그 회원가입이 성공을 했다, 실패를 했다를 그 프리젠터에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컴포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엔티티라는 컴포넌트인데요. 엔티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트워크나 DB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로컬 DB로 램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램 오브젝트나 아니면은 뭐 유저 디폴트에 대한 모델, 그리고 서버에서 받은 데이터를 나타내는 그런 제이슨 데이터들을 엔티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서 살펴볼 데이터 서비스에서 반환이 돼서 인터랙터가 이제 사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라우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라우터 같은 경우에 이제 뷰 간의 전환, 그러니까 뷰 컨트롤러 간의 전환, 이제 내비게이션에서 뭐 푸시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프리젠트 해가지고 새로운 뷰 컨트롤러를 띄우거나 할 때 라우터를 통해서 라우터에 이제 그런 코드들이 구현이 되고, 그리고 이제 각각 바이퍼 컴포넌트들의 디펜던시에
인젝션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담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서비스인데, 데이터 서비스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화면에서 쓰이는 그런 네트워크 요청들, DB 접근, 그리고 유저 디폴트의 뭐 값을 업데이트 한다든지, 아니면 이미지 처리를 한다든지 같은 이제 여러 화면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반복적인 코드를 모듈화 시켜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뭐 네트워크 요청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에 대한 코드들이 네트워크 데이터 서비스에 다 구현이 되어서 인터랙트에서 이제 그 해당 데이터 서비스를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뷰 모델인데요. 뷰 모델 같은 경우에는 뷰에 나타나는 데이터와 1대1로 매칭이 되는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엔티티, 그 네트워크에서 받은 데이터, 그리고 램에서 나온 데이터가 뷰에 어떻게 바인딩이 될지, 뷰에 어떻게 보여지게 될지를 나타내는 그 컴포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인터랙터에서 이제 그 뷰 모델이 생성이 되어서 프리젠터로 전달이 되고, 프리젠터가 이제 그 뷰 모델에 있는 데이터들을 쭉 뷰로 설정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컴포넌트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봤고, 간단한 예로 이제 가입하기 버튼을 눌려서 회원가입을 완료하기까지의 어떤 컴포넌트를 어떤 순서로 거쳐서 어떤 흐름으로 실행이 되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뷰가 이벤트를 받겠죠. 이제 IB 아울렛으로 IB 액션으로 연결해 놓은 이제 그 함수가 호출이 되고, 뷰 컨트롤러에서 이제 프리젠터에 그 클릭이 되었다고 이제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프리젠터는 그 호출을 받아서 이제 회원가입 같은 경우에 이제 네트워크 요청이 필요하기 때문에 로딩 알럿을 띄우는 명령을 이제 뷰한테 날리고요. 그리고 이제 뷰에서 입력된 이메일과 패스워드 정보를 가져와서 이제 인터랙터한테 회원가입을 해줘 하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인터랙터가 이제 사용자가 입력한 이메일과 패스워드가 이제 일단 첫 번째로 밸리드한지 체크를 할 거고요. 그리고 밸리드하다면 이제 회원가입 요청을 보내고, 요청이 성공을 하면 이제 서버에서 온 데이터를 이제 뭐 램이나 키체인에 저장하는 로직이 구현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원가입이 성공했다 실패했다에 대한 이제 콜백을 프리젠터에 호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딩 다이어로그를 디스미스하고 회원가입 화면을 이제 종료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플로우가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그 바이퍼를 이제 스위프트로 구현을 하면서 좀 유용하게 썼던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프로토콜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익스텐션으로 그런 함수들을 선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각 바이퍼 컴포넌트들마다 공통적으로 쓰이는 예를 들어서는 이제 로딩 알럿을 띄우는 그런 액션 같은 경우에 프로퍼티로 하나로 그 프로토콜에서 하나로 구현해서 이제 이렇게 사용을 했고, 그리고 이제 컴퓨티드 프로퍼티를 또 이용하게 썼는데, 아까 이제 뷰에서 제공을 하는 게 프리젠터에 이제 뷰를 어떻게 컨트롤을 할지, 그리고 뷰에 있는 값을 어떻게 가져올지에 대한 방법을 제공을 한다 그랬는데, 그 방법이 이제 컴퓨티드 프로퍼티로 이제 뭐 set 함수나 get 함수로 선언하지 않고 이제 프로퍼티를 통해서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뭐 바이퍼를 하면서 좀 장점이라고 느낀 건 일단 하나의 화면을 기능 단위로 이제 명확하게 코드를 나누다 보니까 좀 더 이제 모든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유닛 테스트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가 되었고, 물론 지금은 혼자서 개발을 하지만 분업이 훨씬 수월해질 것 같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이제 간단한 화면이나 간단한 기능에 대해서도 이제 작성할 코드가 되게 많다는 점일 텐데, 사실 뭐 저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제 나중에 추후에 유지보수할 비용을 또 생각을 해보면 이 정도는 또 감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넥스트 스텝으로는 좀 코드 제너레이터를 해주는, 아까 이제 단점에서 나왔던 부분을 좀 보충하기 위해서 코드 제너레이터를 또 구현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고, 이제 데이터, 뷰 모델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뷰에 업데이트 할 때, 뭐 RX나 이제 바로 뒷세션에서 알아볼 RX나 이제 키밸류 업저빙을 통해서 또 자동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안드로이드 앱에도 이제 순차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 플랫폼 종속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iOS, 안드로이드 모두 같은 구조로 이제 가져갈
것을 이제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스위프트로 이제 iOS 개발을 하면서 좀 느낀 점을 몇 가지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스위프트는 정말 좋은 언어인 것 같고, 그리고 UI가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는 관점에서 이제 뭐 스레드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의 뭐 라이프 사이클을 갖거나, 아니면 각 화면별로 라이프 사이클이 존재한다는 관점에서 사실상 이제 안드로이드나 iOS나 큰 관점에서는 좀 비슷한 부분이 좀 많았던 것 같고, 되게 이제 iOS 개발을 하다 보면 뭐 좀 문제가 많다고 버전별로 좀 이슈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건 안드로이드 비해서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iOS는 정말 평화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iOS 개발을 하고 싶고,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회사에서 iOS 개발자, 저랑 같이 개발할 개발자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